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실무편이 출발했습니다. 교재 354페이지 갑니다. 자, 354페이지가 중개 실무편인데 항상 실무편이 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과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목 정식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다라는 과목이 정식 제목입니다. 모두 40문항이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법령에 관련되는 것 공부하셨는데 70% 출제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출발할 실무가 30%를 출제하는데 70%니까 28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12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험기관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기를 우리 과목은 80점을 받아서 고득점을 해야 된다. 80점이 고득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운 과목이 40점을 받더라도 평균 60점이 되잖아. 그죠? 이거를 90점 받아도 되지만 90점 받아서 30점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어차피 40점은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80점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법령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 맞추는다 하더라도 70%, 70점입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건 다 맞춘다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60점 나왔다 치고 실무를 20점은 받아야 반드시 80점이 되니까 8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를 출발하면 항상 전달하는 것, 이게 D편에 있으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무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실무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중개 실무가 출발되니까 실무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무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실무라는 것은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합니다. 실무가 뭐라고요? 실제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시간의 범위를 제시해 줍니다. 부동산 중개 실무란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 성립 밑줄 딱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줄 꺼놓고 개업 공인중개사 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방금 뭐라고 체크하셨습니까?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어디까지? 중개의 완성을 거래계약의 체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실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는 범위를 잘 보시면서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을 겁니다. 사는 자, 을이 있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누가 중개를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하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중개업자였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중개업자 4글자를 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쓰려고 그러니까 혀가 막 씹힙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는 이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부릅시다. 개공사라고 좀 부릅시다. 그래서 막 이게 수업은 바쁘지 책은 읽어야 되지. 그죠? 막 혀가 막 씹혀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합니다. 이런 얼마나 편했고 또 이거를 30년간 썼으니까 거의 뭐 편안하게 붙어 있다가 이걸 원래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니까 글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A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 소공사하고는 구분하겠습니까? 소공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개공사입니다. 뭐 하나는 소고 하나는 개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구분하시겠죠? 예.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이거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는 개공사로 부를 겁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구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자, 그럼 첫째 줄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중개실무란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개공사의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개공사가 행하는 업무일체를 말한다. 지금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개계약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거를 중개계약이란다.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에서부터 실무는 출발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은 두 사람의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실무는 끝납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공사가 해야 될 실제 업무가 뭘까요?
자, 이 사람 팔겠다,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었죠. 그러면 개공사가 해야 될 실제 업무. 1번, 펑펑 운다. 울기는 왜 펑펑 우는데? 2번, 계약서를 작성한다. 답이 몇 번?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면 해야 될 실제 업무는 계약서 작성이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말은 계약금을 주고받는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실무는 어디까지다? 계약금까지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약금 후에 일어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계약금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중도금을 지급하는 문제, 잔금을 지급하는 문제, 잔금이 지급되면 등기 이전의 문제가 따라오죠. 이런 것들은 실무다 아니다, 실무가 아니다 하는데 지금 큰 의미를 제시한 겁니다. 이런 중도금, 잔금, 등기 업무를 이행 업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는. 그럼 이행 업무는 누가 해야 되는 거다? 당사자들이 하는 거지 개공사가 하는 실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 나가보면 개공사가 계약이 딱 체결되면 자, 계약금까지는 주고받는 걸 관리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개공사가 어쩌면 중도금, 잔금의 업무도 더 성실하게 이행해 줍니다. 계약이 되었다가도 중간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개공사는 중도금, 잔금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만 이게 실무가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미를 크게 잡으시고 이게 현실과 법률이 따라가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현실과 법률이 다르다. 이제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기까지 계약금까지가 실무다 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개공사는 계약이 체결되면 중도금, 잔금 등 등기 이행 업무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OX, X.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죠? 현장에서는 다 하던데요. 그런 소리하고 쓰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고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법률적인 모습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중개계약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중개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개공사가 교육을 받는다, 인장을 등록한다, 보증을 설정한다를 법령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이런 것들도 실무는 아니다. 그죠? 실무를 하기 전에 다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는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 그 단어에 대해서 바로 밑에 줄에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중개실무는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음으로 시작하여 중개행위의 목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을 시킬 때까지 일체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 의뢰에 따른 계약서 작성, 권리 분석, 특징 분석, 계략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확인 설명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밑에 줄입니다. 개공사의 또 찾았습니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개공사의 중개 실무에 따른 활동은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종료가 되고 지금 했던 이야기죠. 밑줄 거 봅니다. 계약 체결 이후인 계약의 이행 행위는 이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실무 범위에는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아주 의미가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오른쪽 갑니다. 실무의 과정. 자, 실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번 물건의 의뢰 접수, 내려가면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확인을 하여 넘어가니까 중개활동,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이행 업무가 따라간다. 이게 6가지 과정이고 이 과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단 356페이지에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번호 달아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의뢰 접수하고 그림 보이시죠? 밑으로 1. 계획의 수립, 2. 가격 산정, 3. 4. 중개활동, 5. 계약의 체결, 6번 물건의 인도인수. 자, 6개 과정이 흘러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번호는 다르셨지만 당연히 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중개실무죠. 지금 이 다른 대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번호 1, 2, 3, 4, 5, 6 보시면서 자, 이제 이 과정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61페이지 펴놓습니다. 자, 361페이지를 펴놓으니까 이제 의뢰 접수하여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출발했습니다. 자, 의뢰 접수라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접수가 돌아야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의뢰 접수를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 여기서부터 실무가 출발을 했는데 이런 의뢰 접수를 받으려면 물건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수집해야 되는 방법을 이론상으로 간략하게 1번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 있다. 2번 간접 수집 방법이 있고 3번 넘기시면
경기별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집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자, 1번 직접 수집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거기 둘째 줄에 호별 방문, 전화, 신문, 과거 의뢰인의 추적 관리, 사교생활 밑줄 꺼놓고 부킹 이런 거 하나 적어놔도 됩니다. 부킹 해가지고 물건 수집해도 됩니다.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아파트 팔 거 있습니까? 하나 사시겠습니까? 이게 직접 수집한다 이런 취지죠. 공지, 공가의 조사, 요건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줄 딱 꺼놓고 유인물 발송 이런 것들이 직접 수집 방법이다. 자, 그러면 직접 수집 방법은 이런 말이죠. 거기서 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공지, 빈 땅, 공가, 빈 집을 공가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직접 수집 방법인데, 공지라는 말은 이 말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밖에 나가다 보면 공터가 보입니다. 빈 공터가 보이시면 지금은 어떻게 지나다니시죠? 지금은 그냥 지나가죠. 쓰레기가 많구만 이러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개공사가 되었을 때는 요게 면적은 얼마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소유자는 누구면서 가격이 얼마다, 이걸 많이 뽑아 놓으셔야 찾아러 오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병원 용도로 좋은지 꽃집을 차리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는 것이 공지를 조사한다. 그 직접 조사 방법이다 이 말이죠. 공가라는 것은 빈 집이니까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임대 있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근데 나중에 개공사가 되거든 지나가면 안 돼요. 가가지고 몇 층이면서 면적은 얼마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소유자는 주인은 누군지를 알아놔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지, 공가를 조사하는 것도 직접 수집 방법이다. 이런 뜻이겠죠.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간접 수집 방법, 읽거나마나 제3자에게 소개받아서 하는 것 간접 소개 방법이겠죠.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나는 앞으로 아파트만 전문으로 할 거야. 그러면 아파트를 전문하려면 뭐 부녀회장이라든지 동대표 이런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누가 이사 간다 온다를 많이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중개가 진행된다. 제3자의 소개받아서 하는 것 간접 소개 방법. 자, 이 단원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경기별 수집 방법입니다.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거기 경기와 리스팅의 확보라는 말이 딱 돌았는데, 이제 리스팅 하는 말도 실무에서는 하나 잡으셔야 되고, 자, 리스팅이 뭡니까? 하니까 그 바로 밑에 보충학습에 적어놨죠.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이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나라의 뭐에 해당한다? 중개계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실무편에 오면 리스팅 하는 말을 하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리스팅이 뭐라고요? 중개계약이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자료, 목록 이런 뜻이죠. 여기에 ing를 붙여가지고 팔아달라는 자료, 사달라는 자료니까 리스팅 하면 이것이 중개계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림에 이래 적어 놓으니까 어떤 분은 그래 설명해요. 매도인하고 하는 것은 리스팅이고 매수인하고 하는 건 중개계약이다. 그래 설명하는 순간 한 3년 정도 더 만납니다. 앞으로. 그래서 리스팅이 뭐다? 중개계약이다. 그러면 이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별 중개계약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렇게 돌았죠. 리스팅의 확보. 자, 이 경기별 리스팅은 여러분들이 학계론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한다?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호경기 들어봤습니까? 나쁘면 불경기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호경기도 있고 불경기도 있는데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올라가는 시장을 상향시장 그럽니다. 내려가면 하향시장 그러겠죠. 다시 올라가면 상향 또는 회복시장인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상향시장일 때는 매도자 위주로 수집할까요? 매수자 위주로 수집할까요? 하면 상도를 기억합니다.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위주로 수집합니다. 하향시장은 반대로 누구 위주로 한다? 매수자 위주로 하니까 하수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도, 하수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이 상도, 하수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 있으면 꾸준히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 안정시장이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어나니까 교재 362페이지 하단 안정시장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시장이란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세권 등 위치가 좋고 줄 거야 돼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까지 줄 거 놓고 주택이나 택지의 시장을 의미하는데, 불경기라 하더라도 이런 주택과 택지들은 거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계공사는 매도 매수를 모두 풍부하게 수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안정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하니까 반드시 비교적 소규모여야 된다. 규모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소규모면서 위치가 좋은 시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역세권 같은 데서 역 바로 밑에 한 20, 30평짜리 아파트 또는 40, 50평짜리 땅 같은 것들은 위치가 좋고 소규모는 꾸준히 거래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5만 평에 있냐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안 쉽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물건은 누구를 위주로 매도, 매수 모두를 대상으로 풍부하게 물건을 수집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직접 수집 방법, 간접 수집 방법, 경기별 수집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하면 363페이지 뭐가 이어진다? 중개계약이 일어나죠. 중개계약이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습니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게 수집이 되면 이제 중개계약이 일어나는데 이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의 성질 밑줄 껐습니다. 낙성불효식 계약이고 유상쌍무계약이면서 위임유사의 비전형 계약이고 비전형을 무명계약이라 그럽니다. 넘어가서 4번의 기타 첫째 줄에 보시면 그 외에 중개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정 기간 효력을 갖는 계속적 계약이고 둘째 줄에 보시면 임의적 계약이면서 민법상 전형계약 중 위임과 고용, 도급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혼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이 지나갔습니다. 자, 가볍습니다. 자,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으로서의 법률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성질을 그냥 가볍게 정리하시면 전부 민법에서 다 듣는 거죠. 첫 번째, 유상, 쌍무 계약이면서 낙성, 불효식 계약이고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유상입니다. 또 서로 간에 사고 파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성계약, 청약과 성낙이 일어납니다. 하나 사주세요 하니까 그래 사줄게 시작하죠.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은 계약의 기본 성질. 좀 중요한 게 임의적 계약이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개계약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면 틀리죠. 임의적이고 또 비전형 계약인데 비전형 계약을 다른 말로는 무명계약이라 그런다. 그죠? 민법에서 말하는 1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전형 무명계약이고 표시 하나 해놓으셔야 됩니다. 민사중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민사중개의 성격이면서 위임과 유사하다.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위임과 유사하다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했다? 판례가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위임, 유사 계약이다까지 해서 중개계약의 성질을 보고 있는데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에 이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약의 기본 특징이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은 기본 틀이고 여기에 임의적이라는 것 잘 보고 민사중개라는 것 체크하시고 위임과 유사하다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그렇게 해서 중개계약의 성질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중개계약의 성질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중개계약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별표입니다. 그래도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형이고 이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종류. 그죠? 그래서 유형,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종류. 그래요. 자, 중개계약의 종류가 5가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은 제목부터 잡으셔야 된다. 1번 줄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2. 독점 중개계약, 3. 전속, 4. 공동, 5. 순가라는 5가지 형태를 종류라고 부른다. 그죠? 자, 이름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일반 또는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다. 2번에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4번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5번째가 순가라는 5가지 형태가 있다. 일단 제목부터 딱 잡으시고 자, 일반 보통 중개계약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교재에도 있다시피 여러 사람의 계공사에게 의뢰하여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그죠? 특징이 그래 나오죠. 자,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한 한 사람의 계공사에게만 팔아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계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도 특정인 얘기하지만 요거는 법령 시간에 별도로 1시간 공부를 하고 전속 중개계약은 무조건 출제하는 단원,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여러 명의 계약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 이를 공동중개계약이랍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공동중개계약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단독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공동으로 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계약공사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나는 양타 쳤다. 양타 쳤다란 말은 둘 다 수수료 받았다. 이거 혼자서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단타 쳤다. 이 말은 여러 명의 계약공사들 협력해서 중개가 이루어졌다. 단타, 양타 이런 말을 현장에서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공동중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어쩌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순가입니다. 글자는 순하게 생겼는데 나쁜 말은 여기에 다 갖다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순가라는 말은 미리 가격을 정합니다. 어떻게 미리 가격을 정합니까? 자, 이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걸 10억에 팔자 이렇게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파라 부르고 이것을 뭘로 하자? 수수료로 하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가라 합니다. 미리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 개념이 잡혔다면 이거를 10억에 팔아주세요 했는데 15억에 팔아왔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5억이다. 아, 대단하죠, 수수료. 그죠?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 땅을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했는데 계공사가 1억에 팔아옵니다. 수수료가 얼마다? 8천만 원.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나쁜 말이 다 갖다 붙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계공사가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그죠? 이게 한 30원 된다고 노래 불러야 뭐 15억이라도 팔 거 아니라, 그죠?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1년 징역 1,000만 원에도 해당되는 것 하면 답이 뭐다? 순가 해석. 지금 5가지 제목에다가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림도 그려가면서 체크도 한 바도 있는데 5가지 제목에다가 오른쪽 365페이지 하단에 정개계약의 유형이라는 도표가 돌았죠. 도표가 돌았으니까 그 도표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기 중개계약의 유형 해놓고 거기 상단에 일단 동그라미 하십시오. 제목에 개념은 이렇다. 지금 개념 제가 다 설명했어요. 개념 동그라미. 그런데 보수는 어떻게 지급한다?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에 특징은 이렇다. 특징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다 했으니까 체크하시는데 하나만 볼까요? 제일 위에 일반 중개계약의 개념. 자, 첫 번째 줄에 아까 했던 거 설명 들어봅니다.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계공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한다. 그 여러 명의 계공사에게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는데요? 저절로 기억납니까?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계공사에게 지급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관행화되어 있고 계공사의 보수 확보가 곤란하다. 맞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 해버리면 꽝 돼버리죠. 그래서 곤란하여 중개 완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하므로 거래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크고 또 계약 종료일의 명시가 불리한 계약이다. 이거 누가 먼저 할지 어떤 놈이 할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죠?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게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지금 불리하고 독점이나 전속 중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변환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안 봐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행적이고 책임의식이 없고 보수 지급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하단에 독점, 전속, 공동, 그리고 넘어가면 순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제2중개계약과 중개계약의 분류라는 거 찾으셨나요? 자, 제2중개계약 하는 데다가 줄을 닦았습니다. 밑에 보충학습이죠. 자, 제2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들어오면 이렇게 체크합니다. 거기 1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권한을 가진 계공사와 제3의 계공사 사이에 중개 완성을 위하여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본래의 중개계약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 제2중개계약이란다. 제2중개계약 동그라미 딱 해놓고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계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하는 것을 뭐라 그랬다? 중개계약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오면 여러분 계공사가 매수자가 있으면 그래 이 아파트를 사세요 해서 거래가 성립될 건데 매수자가 없습니다. A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친한 개공사가 있겠죠. 야, 네가 매수자를 좀 찾아봐라. 나는 매도인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매수인을 찾아봐라 하여 개공사가 개공사와까지 또 중개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1중개라 부른다면 요거를 뭐라 부른다? 2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B가 매수자를 찾아오라 하니까 B도 매수자가 없단다. 그럼 B가 잘 아는 C 개공사가 있습니다. 네가 매수자를 찾아봐라 하여 또 개공사와 개공사가 또 중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1중개, 2중개,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3중개라고 부르는데 3중개라는 말은 부르지 않고 전부 다 하단의 것은 다 2중개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대리, 복대리 들어봤습니까? 그 밑에는 복복대리, 그 밑에는 복복복복대리. 계속 복복대리를 다 붙어도 어차피 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복대리, 그 다음 복복복, 복복복대리 이런 말은 안 한다고. 하단은 전부 다 뭐다? 복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중개면 요게 2중개, 다 재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죠? 3중개, 4중개, 5중개, 6중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이게. 그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매수자 하나 찾아오는 게 목적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중개라는 것은 개공사와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계약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읽읍시다. 이때 이런 제2중개계약은 민법의 하도급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중개계약과는 별도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제3의 개공사에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본래의 개공사와 제3의 개공사가 제2중개에서 약정한 대로 나누어서 가지게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말하고 있잖아 봐요. 자, 그러면 제2중개계약이 일어나면 수수료는 자, 이 개공사는 매수인 거 받고 이 사람은 매도인 거 받고 나누어서 받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2중개계약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 지금 좀 이따가 이어지는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걸 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제2중개계약. 자, 다시 제2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개공사와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계약 됐죠? 바로 밑에 계약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줄 것입니다. 수수료상 줄 닦아 놓고 수수료를 분류하는 건 뭐다? 정가와 순가로 분류합니다. 정가는 가격을 정하는 것을 정가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이겠죠. 이 아파트를 팔아주면 수수료를 뭐 10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가격을 정하고 하는 건 뭐 정가. 순가는 좀 전에 보셨나요? 초과 부분을 뭘로 하는 거다? 수수료라는 거. 그래서 수수료를 분류하는 방법이 정가와 순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째 줄에 의무상으로 분류하는 방법. 줄자 껐습니다. 일반중개, 전속중개, 독점중개.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 여기 보시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라고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올라오면 이 아파트를 반드시 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를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사줘도 좋고 안 사줘도 그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것들은 뭐 전속, 독점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 구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개공사의 숫자에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하면 뭐 공동중개, 혼자서 하면 뭐 단독중개. 큰 문제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약의 분류도 느낌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기능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자, 서면화의 기능하고 돌았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목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리스팅이 뭐라 그랬죠? 중개계약 또는 이 중개계약이 말로 일어난다, 문서로 일어난다. 전부 말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개공사에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러지 아파트 사기 위해서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도 내 땅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땅 팔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합시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자꾸 전부 말로만 거래가 일어나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자꾸 생깁니다. 어떤 물건을 사주기로 했는데 비싸게 샀다, 바가지 썼다, 물건은 다 썩었다, 바퀴벌레는 2마리 나온다던데 40마리나 나온다 등등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개 계약서를 좀 적으면 서로 간의 내용이 좀 정확해지겠죠. 무슨 물건을 어떻게 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하자. 그럼 분쟁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은 중개계약의 서면화의 기능. 계약서를 적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1번 줄 것입니다. 자주 통제의 기능이 있다. 밑줄 닦아놓고 스스로 통제되죠. 오른쪽 올라가서 유통시장이 정비 건대화되고 3번 분쟁을 해결하고 4번 투기에 대한 뭐가 있다? 예방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자, 유, 분, 방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슨 점이 좋다? 자유분방하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가 뭐죠?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체크는 하지만 당연하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스스로 통제됩니다. 그리고 유통시장이 정비 근대화되고,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찾아내겠죠? 객관식 문제 들어올 때 여기에다가 탁 뭐를 거는가 하면, 서면화를 하면 수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걸어준단 말이에요. 답은 X. 문서를 적었다고 해서 수수료 식비 줍게는 해당 사항 없죠. 수수료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지 중개계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답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서면화의 기능, 자유분방하다. 이런 것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367페이지 이제 서울어의 마무리, 중개계약의 종료라는 시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제목을 딱 보시고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중개계약에서부터 실무가 출발하니까 중개계약에 대한 서론을 이만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개계약이 종료, 두 사람 사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목을 딱 보니까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이죠.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 내려가면 1번 기간의 경과. 제목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이 소리입니다. 다음 달까지 아파트를 사주세요 하면 다음 달까지 사줘야 되죠. 한 5년쯤 있다가 지금 사줄까요?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면 중개계약은 끝난다. 되겠습니까? 제목 잡으셔야 돼요. 넘어가면 더 2번이 중요하죠. 중개의 완성. 자, 중개의 완성이 뭐죠? 중개의 완성이라는 것은 보다시피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중개계약은 끝납니다. 그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중개의 완성. 세 번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되면 끝납니다. 해지나 해제가 무슨 뜻이죠? 우리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보다시피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라고 의뢰가 왔지만 야, 우리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해지와 해제가 되면 끝난다. 그죠? 자, 그렇게 끝나는데 민법에서 여러분들은 해지와 해제의 차이도 공부를 합니다. 자, 해지가 무슨 뜻입니까? 해지는 지금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걸 해지. 그러면 해제는 언제? 그 전부터 효력을 상실하니까 이것은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같은 그만두자 하더라도 차이가 나죠. 다시 해지는 뭐라고요? 지금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요게 딱 잡혀야 해제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니까 뭐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고 해지는 왜 지금부터 효력을 상실할까요? 지자가 들어가니까. 그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자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해내겠습니까?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된다? 그 전부터. 그 전부터니까 소급효가 있다. 이런 것도 계약법에서 하나를 잡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지는 왜 지금부터라고요? 지자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해제는 그 전부터. 지금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봤습니까? 생보. 가입하면 뭐 1, 2, 3, 4, 5, 6월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보험료를 내는데 생명보험을 가입하다가 한 석 달 만에 그만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말로 보험 깼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 석 달 만에 그만하는 것은 해지를 했을까요? 해제를 했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험 깨졌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해지, 보험 깨고 나면 해약금 나온다. 이 정도만 듣잖아요. 해약금은 좀 손해받는다. 뭐 이 정도만 알잖아요. 그죠? 영수증 딱 받아보시면 뭐가 나온다? 해제 환급금. 요래 딱 적어놨다고. 해지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1월달, 2월달, 3월달 내다가 보험을 깨면 자, 효력은 지금부터 상실합니까? 그전 거부터 다 상실합니까? 그전 거부터 다 상실해. 그래서 보험 해약금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우리끼리는 말하지만 영수증이 뭐라고 돼 있다? 해제 환급금 요래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개념을 잡아보라 이 뜻이에요. 자, 어쨌든 해지와 해제가 일어나면 중개계약은 종료된다.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런데 말릴 사람 없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파산 선고 또는 사망, 파산 선고 동그라미, 사망 동그라미, 대상물의 멸실 동그라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중개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들어왔는데 의뢰인, 매수자가 뭐 사망했다. 또는 개공사가 사망했다. 아니면 물건이 멸실되어 버렸다. 팔아달라는 아파트가 불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럼 팔 게 없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불능 그래요. 중개가 불능되면 중개계약은 끝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중개계약의 서론을 좀 접었는데 이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실무는 출발하잖아요. 그럼 이 종료되는 시점이 뭐? 1번. 아까 방금 했어요. 기간의 경과. 그죠? 줄은 끄면서 머리는 다른 데 돌고 있는 거라 지금 거죠. 1번 기간의 경과. 2번 중개의 완성. 3번 해지나 해제. 4번 중개 불능이 되면 중개계약은 종료됩니다. 자, 그럼 4개니까 여기 깨끗이 문제 탁 들어오잖아요. 밑에 제일 밑에다가 5번 하나 적어놓고 제2중개계약 적어놓습니다. 자, 제2중개계약은 제2중개계약 적어놓고 이 제2중개계약은 종료되는 시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딱 표시하면 깨끗이 문제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자, 제2중개계약은 아까 뭐라 그랬죠? 계약 공인사와 개공사 간에 다시 일하는 게 제2중개계약이고 이거는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잖아. 계속 이어지는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깨끗이 문제 답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료 시점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뭐다? 제2중개계약. 거기 위에 1, 2, 3, 4는 종료되는 시점이다. 체크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무의 첫 단원이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이제 369페이지로 가면 이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중개대상물 조사와 확인 과정으로 접어듭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만 이제 중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사 확인 파트입니다. 자, 그럼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 내려가면 제하단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찾았나요? 의뢰인 밑줄 닦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 물건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확인을 하는데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공사가 이 갑한테 가서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또는 뭐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까?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료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 새더라도 살짝 비칩니다. 요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의뢰인을 통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단지 참고용이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개공사가 되었을 때도 의뢰인이 이거 작년에 떼놓은 등기부인데 이거 보고 하세요. 이런 거 신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위조할 수도 있고 변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통해서는 참고용이다. 여기에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잘해야 될 조사 방법이 뭐다? 2번 공부상 확인, 3번 현장 답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상 조사는 뭡니까? 하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거기 2번에 하나, 둘, 셋, 넷, 5째 줄 내려옵니다. 줄자 아까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사실관계가 찾으셨습니까? 줄거가 아주 중요한 실무의 ABC입니다. 사실관계가 등기사항 증명서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뭐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체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공부상 확인을 하는데 공부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적 합시다. 면적에 토지 대장에는 100평, 요즘 100평 하면 안 되죠.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15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이렇게 다르면 거래를 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됩니까?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으로 거래하고 이게 실무의 ABC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권리관계, 대표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토지 대장에도 나타나고 등기부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김갑동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부도 김갑동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된다. 이게 실무의 ABC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조사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6개월 돼 있죠. 우리 작년에 졸업생이 헐레벌떡 저한테 갑자기 왔어요. 막 왜 갑자기 왔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상가를 거래했대요. 그래서 상가를 거래하고 이제 계약도 체결됐는데 상가를 파는 사람 이름이 김갑동이니까 건축물 대장에 김갑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는 이얼순으로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김갑동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얼굴이 하얗게 돼서 왔어요.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뭐라고요? 등기부는 이얼순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김갑동으로 돼 있더라니까요. 옛날 사람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합격은 어떻게 했는가? 이래 걱정했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대장과 등기가 다르면 뭐를 우선을 한다? 등기를 우선을 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등기부가 이열순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들고 시, 군, 구청에 딱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고쳐줘요.
그죠? 그래서 권리관계가 다르면 뭐가 우선이다? 등기부가 우선이고 얼굴 하얘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런데 합격은 해가지고 개공사는 한다고 지금. 그죠? 물론 뭐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서 등기부를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김갑동입니다. 그러면 등기에도 김갑동으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는 이월순으로 돼 있습니다. 즉,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거래해야 될까요? 하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들으셨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와 거래해야 된다. 요 기준이 되는 시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보면서 이제 하단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보고 거래를 해 나가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지번, 지목, 면적, 면적이 동그라미 2개. 그건 특히 시험이 잘 나오니까. 고유번호 나타납니다. 고유번호 동그라미, 소유자도 동그라미. 자, 고유번호가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옆에다가 씻고 적어놓고 고유번호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 지적법이기 때문에 타과목은 필기를 많이 하지 말고 도움받으라 그랬잖아. 그죠? 지금 대장에는 모두 뭐가 나타난다? 고유번호가 나타납니다. 고유번호하고는 씻고 적어놔라 그랬다니까요. 고유번호는 모두 몇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1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 하나는 되잖아요.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9자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기하지 말고 듣기만 합니다. 1, 2, 3, 4, 5, 6, 7, 8, 9, 0 이러면 10자리잖아요. 다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모두 몇 자리다? 19자리입니다. 앞에 10자리, 다시 1, 그리고 1, 2, 3, 4, 5, 6, 7, 8 19개 맞죠? 자, 앞에 있는 10개를 우리는 소재라고 부릅니다. 소재라는 말은 서울특별시 1, 2, 3 노원구 456, 창동원 7890이다. 이렇게 소재를 나타냅니다. 다시 이런 토지대장을 나타냅니다. 다시 2번이 들어오면 요거는 임야대장을 나타냅니다. 아, 그래서 고유번호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다? 대장이 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앞에 있는 것을 본번, 뒤에 있는 것을 부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본번과 부번을 8자리로 표시하니까 노원구 상계동 17번지 하면 어떻게 표시한다? 0017의 0000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표시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 바도 있어요. 다시 상계동 17의 2번지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한다? 0017의 0002 이렇게 표시하겠죠. 8자리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고유번호를 보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대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본번과 부번을 알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소재, 대장, 본번과 부번하고 나오니까 고유번호를 보고 지목을 파악할 수 있다 하면 답이 되는 거 아시겠죠? 지목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X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고유번호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를 체크하고 있고 여기 본번과 부번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도 부른다? 지번을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번호를 딱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토지로서 그죠? 17번지에 있는 땅이다. 임야다를 알 수 있다고. 그죠?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뭐하고 같습니까? 생년 주민등록번호 같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제 번호 아니니까 적지 마세요. 701010 다시 1690117 제 건 줄 알고 또 적어 놓으실까봐. 그자 이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앞에 있는 건 뭐 생년 요거는 뭐 월 일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고 다시 1번이 뭐 남자 다시 2번은 여자 그리고 뒤에 거는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출생일 암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번호를 하나 살짝 잘못 적으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안 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다 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2번은 여자 3번은 뭘까요? 남자입니다. 4번은 여자입니다. 3번, 4번 본 적 있습니까? 예, 3번, 4번은 2000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남자는 3번, 여자는 4번입니다. 그 19세기 인간하고 구분해 놓습니다. 지금 3번, 4번을 못 봤다면 아기를 놓은 지가 아주 오래됐거나 많이가 나있던 그래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5번은 뭘까요? 하리수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리수는 뭘까요? 하리수는 2번으로 판결받았어요. 2번으로. 그죠? 그 하리수는 진짜 재판에 판결받았어요. 그 하리수는 2번으로 판결받았는데
5번을 하리수 그러면 안 돼요. 하리수는 2번이에요. 2번. 남자보다 아니다. 여자보다 이쁜 남자 하리수 옛날에 그랬어요. 여자보다 예쁜 남자 하리수. 근데 하리수는 이제 지금 여자 됐어요. 판결까지 법원으로 판결 받았는데 그 판사는 뭐 보고 판결했을까? 난 항상 그거 궁금해. 하여튼 하리수 팬이었는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2번 됐어. 2번. 다시 5번은 뭘까요? 다시 5번은 외국인 등록하는 거예요. 외국인 등록. 자, 그래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 사람의 내력을 알 수 있듯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뭐를 알 수 있다? 고유번호로 정보를 알 수 있고 고유번호는 어디에 나타난다? 대장에 나타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죠. 자, 내려가면 지적도 임야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 지번, 여기는 또 경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계, 동그라미. 그리고는 끝에다가 면적하면 X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체크됐고, 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많이 하겠죠?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라서 실거래가를 파악한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 동그라미 딱 해놓고, 실거래가는 등기부 어디에 나타날까요? 갑구에 나타납니다. 이건 실무적인 거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갑구에 나타나고. 자, 공법상의 제한사항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이용계획서로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상 확인은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양이 지나가지만 결국 뭘 요구하고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고 이건 하루아침에 다 안 되죠. 타가목동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자꾸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하단 현장 답사 확인 가볍게 읽으시고 이제 371페이지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확인해 나갑니다.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조사 한번 해봅시다.